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211페이지 조직의 유형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직의 유형이다 그랬을 때 먼저 보니까 수익자를 기준으로 한 블라우와 스코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조직을 이제 학자들이 나름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나눠보고 그랬는데, 먼저 블라우 스코트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수익이 돌아가느냐를 가지고 이제 나눠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제 호혜적 조직이라고 해서 공익결사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 조직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 조직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이윤을 남기기 위한 거니까요. 이윤을 남겨서 결국한테 누구한테 좋으냐면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조직이다 그래서 여기 봉사 조직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요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고객 있죠. 고객들한테 유리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봉사 조직이라 합니다. 그리고 공익 조직은 꼭 우리 고객이 아니더라도 사회 이 다수 구성원들에게 유리하게 이 활동하는 이런 조직을 공익 조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나눠지는 것을 잘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엣지오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복종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강제적 조직, 공리적 조직, 규범적 조직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강제적 조직 그 표를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가? 여기 보면은요, 관여를 못해요. 소외적 관여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여기에 끼어들질 못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강제적 권력에 의해 가지고 이제 통제를 받는 거죠. 이렇게 되는 조직을 강제적 복종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타산적 관여가 있어요. 계산적이고 이해 중심적인 관여가 어느 만큼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력도 이해관계만큼 딱 관여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조직이다 그랬을 때는 공리적 복종 관계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되는 만큼 복종하는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는 관계다 이렇게 이제 되면은요, 그거를 이제 규범적 복종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력의 종류는 규범적 권력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 관여다 그랬을 때는 이제 요게 이제 사회 규범, 그러니까 사회에서 옳다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 만한 사회적 합의, 뭐 이런 거를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움직여지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적 복종, 공리적 복종, 규범적 복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슨스와 카츠칸의 분류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이제 AGIL 기능을 중심으로 한 조직의 분류입니다. AGIL 기능 기억나시죠? A 기능이다 그랬을 때 이제 어댑테이션, 그래서 적응 기능에 해당되는 거였고요. G는 이제 목표, 그래서 목표 달성 기능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통합 기능이 또 있습니다. 통합 기능, 인터그레이션에서 통합 기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제 유지 기능이 마지막으로 이제 L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AGIL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체제 이론을 통해 가지고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체제 이론으로 공부했던 내용인데, 자, 그 체제 이론 할 때 그때 이제 파슨스라는 학자가 튀어나왔었고, 이 파슨스는 이 체제가 AGIL 네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움직여진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적응 기능, 목표 달성 기능, 통합 기능, 체제 유지 기능 요 네 가지에 해당되는 조직이 무엇인지 이 사례를 갖다 거기다 이제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보니까 적응은 경제 영역, 목표 달성은 정치 영역, 통합은 사회 통제 영역, 그리고 체제 유지는 교육 문화 영역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짓고, 거기에 이제 보시면은 그렇게 나오죠. 이제 넘어가서 표를 보시면은 파슨스가 경제 조직, 정치 조직, 통합 조직, 그리고 형상 유지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츠칸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어때요? 조금 달라요. 카츠칸의 연구에서 보면은 적응 기능을 적응 조직이라 그랬고, 목표 달성 기능에 경제 조직이 들어와요. 그리고 통합 기능에 정치 조직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파슨스가 얘기했던 각각의 경제 정치 조직이 카츠칸에서는 하나 밑으로, 그러니까 GI 쪽으로 한 칸씩 밀려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마다 보는 견해가 좀 달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AGIL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눠봤다는 점을 꼽아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민츠버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앞에는 제가 이제 쭉 한번 훑어드리는 개념처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우리 이제 봐야 될 게 민츠버그예요. 조직의 유형, 조직의 분류를 했을 때 우리 시험에서 가장 즐겨 찾는 인물은 민츠버그다. 민츠버그가 되고요. 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은 조직을 5가지로 나눕니다. 단, 기, 전, 사, 임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로 나눠요. 5가지로 단기, 전, 사, 임 이렇게 나눈다고요. 단기, 전, 사, 임. 그랬을 때 단은 단순 구조, 네, 단순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좀 잘라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단순 구조는 아직 있잖아요. 이게 관료제화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 상태에 있는 조직을 우리가 단순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초기 모델이에요. 초기 모델, 초기 단계가 돼가지고 소규모죠. 소규모로 만들어져 있고, 소규모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기 조직이에요. 소규모의 초기 조직. 그러니까 아직은 관료제 틀이 잘 없는 겁니다. 네. 소규모의 초기 조직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재미난 게 말이에요. 유기적이에요. 유기적인데, 그런데 수직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직적 관계, 권력적 관계인데, 그런데 유기적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단순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최고 결정자 있잖아요. 가장 이제 조직의 의사결정자 가장 높은 단계에서 결정하는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 구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있잖아요. 초기 조직이니까 단순해요.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이게 가만 보니 작은 조직이에요. 지금 현재 작은 조직이고 초기 조직이라 제일 위에 상층부가 의사결정을 다 해.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정보도 많고 그 사람이 뭔가 꿈꿨던 게 있으니까 이런 조직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데 아직 조직 구성원이 많지 않으니까 유기적이에요. 서로 할 말 다 하고 서로 의견 다 교류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직을 나눌 때 기계적 조직과 그 다음에 유기적 조직으로 2개로 나눕니다. 이제 구조가, 내부 구조가 이제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인데, 기계적 구조다 그랬을 때는 이제 기계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딱 관료제 형태로 딱 짜여져서 계층별로 타타타타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분업화, 전문화가 돼가지고 이것도 타타타닥 이 상대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계적 구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계적 구조가 되기 전 단계입니다. 이게 기계적으로 체계화 되려면 좀 나름의 노하우도 생기고 또 구력도 붙고 그래야지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 대번 그렇게 가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전 단계인데, 그런데 그 기계적 구조처럼 되게 그 수직적이고 권위적이고 이런 건 있는 거예요. 권한이 최고의 이제 결정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사람들끼리 맺는 관계는 마치 팀제 이런 것처럼 되게 유기적이다. 그리고 서로 이제 공동 목표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때 이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특성을 좀 이제 결합해 놓은 듯한 모습이다. 그런데 사실은 뭐 아직은 좀 조직이라고 말하기에도 약간 좀 낯간지러운 정도 수준이랄까,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이제 단순 구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권화된 유기적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관료제화되기 전 단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조직의 유형이 크게 2가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관료제 형태다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는 관료제 형태고, 요 아래쪽으로 가면 여기는 탈관료제 형태가 됩니다. 탈관료제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기다 그랬을 때는 기계적 관료제 구조입니다.
기계적 관료제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아주 전형적인 관료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형적인 관료 조직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형태라고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피라미드형 조직으로서 전형적인 관료 조직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상명하면 아래에서 하복하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계층제도 촘촘히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업화, 전문화도 아주 세밀하게 나눠져 있는 이런 형태의 조직. 그러니까 조직의 이제 원리 있죠. 그것이 이제 탁 적용되는 그런 조직 형태다라고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관료 조직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하에서 업무의 표준화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조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환경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이다. 라고 이렇게 딱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단순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복, 일상적인 업무. 네, 요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리미리 다 쪼개놓고 그 쪼개놓은 틀 속에서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 관료제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 관료제 구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문적 관료제 구조. 자, 여기로 가게 되면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요거는 좀 이제 아주 단순한 이런 그 상황은 아니에요. 단순한 상황은 아니고 환경적인 것도 이제 복잡한데 그래도 안정적이다. 복잡하지만은 뭔가 되게 이 지금 상황들이 막 급변하거나 돌변하거나 하는 게 없는 그런 정도의 관료제 틀이 유지는 되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있잖아요. 수평 수직적으로 분권화되어 있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핵심 운영층, 요 말이 중요한데요. 핵심 운영층이 지금 보면 오랜 경험과 훈련으로 표준화된 기술을 내면화해서 자율권을 가지고 과업을 조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여기는 이제 핵심 운영층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핵심 운영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을 부여받은 거죠. 네, 자율성을 부여받아 갖고 수직적인 면도 아직 남아 있지만은 수평적인 면도 분명히 같이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수직적으로 이제 분업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조직은 어떻게 되냐면 복잡해야 돼요. 복잡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환경을 지금 가지고 있을 때 요 환경 하에서 이제 이렇게 전문적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관료제는 되게 단순 업무잖아요. 단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전문 관료제다 그랬을 때는 거기에 이제 핵심 운영층들이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내 영역에 함부로 이렇게 탁 치고 들어올 수 없는 정도? 원래 관료제는 기계 부품 같은 거거든요. 사람이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야, 이 사람 뭐 이제 그만한댄다. 그러면 다른 사람 갖다 집어넣어서 매뉴얼 막 숙지시켜 가지고 그 일을 이행하게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건데 전문적 관료제다 이렇게 오면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핵심 운영층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자율적으로 행한다. 위에서 이제 지시 명령 받는 것들이 그 틀이 없어진 건 아닌데 그 틀이 이제 상명 하복되는 것이
그냥 기계처럼 척척척 움직이는 형태에서는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율성 같은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수평이란 말도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문적 관료제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탈관료제 구조로 왔다 이랬을 때는 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사업부제 구조라고 하는 게 나와요. 사업부제 구조. 사업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조직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업부제 구조는 생산물 있잖아요. 그 조직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생산물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생산물별로 이제 조직을 이제 조직을 이제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는 거죠. 생산물별로 원래는 기능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능에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능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능별로 짜여져 있던 조직을 어떻게 여기 생산물별로 나눠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죠. 자, 됐나요? 네. 기능별로 있었던 거 각각의 그 조직에서 뭐 이를테면은 영업하는 데 따로 생산하는 데 따로 관리하는 데 따로 인사하는 데 따로 회계하는 데 따로 이런 식으로 나눠져 놨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생산물 단위별로 탁탁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딱 묶어주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데 보면은요 반도체 사업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백색가전 만드는 사업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따로 있는 것이 또 스마트폰이겠죠, 그죠? 스마트폰 만드는 사업부 따로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산물별로 나눠 놓으면 그 생산물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조직 구성원들은 다른 거는 신경 안 써. 그 생산물 중심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뇌의 방향성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부제 구조 전에 관료제 구조 기능별로 나눠져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회사 내에서 우리는 인사만 담당해. 우리는 이제 영업만 담당해. 그래갖고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물건을 내가 들고 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사업부제 구조다 그러면 하나의 사업물에만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초점을 딱 맞추다 보면은 아무래도 특화되죠. 그 사업물에 특화가 되고 온 신경이 그 사업물로만 집중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사업부제 구조다 그랬을 때는 여기가 사업물별로 딱딱 나눠져서 거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은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분필만 만드는 사업부다 그러면 분필에만 신경 쓰는 거야. 분필에만. 이 회사가 분필도 만들지만 칠판도 만들고 뭐 다 만들더라도 칠판은 걔네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그건 별로 안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분필이 중요한 거예요. 분필, 오로지 분필 생각만 해. 그러니까 분필을 사서 쓰는 고객들의 입장만 고려하게 되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분필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필만 신경 쓰다 보면 이 분필 고객들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해가지고 말입니다. 사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분필을 만들 때에도 이게 어떻게 돼요? 이 협력적 관계, 그러니까 이 조직 구성원들 간의 어떤 협력과 교류 이런 게 많아져요. 기능별로 딱 나눠놓으면은 자기들끼리 딱 이제 하위 조직 중심으로 해가지고 딱 이제 자기네들 이익만 딱 추구하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었던 이게 정부 실패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내부성 아니에요, 내부성. 그러니까 내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 조직의 이익을 먼저 우선시하는 거, 전체 조직 이익보다 이런 것도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생산물별로 나누면 안 그래. 이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모여져 있는 사람들끼리는 하위 조직 단위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는 그 생산물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서로 협력적 관계가 되더라.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더라.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업부제 구조에서는. 그래갖고 이게 좀 더 이제 유기적인 탈관료제형 조직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됐죠 이제 사업부제. 그래갖고 여기서는 중간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있잖아요. 중간 개선이 이제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 개선이다 그러면 사업물 단위로 저 사업부를 움직이고 있는
이제 본부장님이라든가 뭐 팀장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매우 중요해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임시 특별 조직이 되겠습니다. 임시 특별 조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임시 특별 조직이다 그러면 이거 이름을 갖다가요 에드호크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드호크러시. 에드호크러시. 크러시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관료제를 영어로 뷰로크러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탁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통치한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뷰로크러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임시특별조직이다 그랬을 때는 에드호크러시가 되는 거예요. 에드호크러시. 그래서 에드호크러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가 되냐면요. 에드호크러시다 그랬을 때는 여기 임시특별조직으로서 여기가 이제 에도라는 말이 이런 임시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직이 이렇게 뷰로크러시로 이렇게 뷰로크러시가 요거 아니에요. 기계적 관료제.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만들었다 없앴다 뭐 이런 게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다 들어와 있을 필요도 없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웃소싱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외주를 주고 그거를 갖다가 차용해다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에드호크러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호크러시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 임시특별조직이다 에드호크러시다 그랬을 때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둘을 비교해 볼게요. 사업부제 구조는 고객이나 시장의 다양성을 인지하고 각 사업부가 스스로 책임하에 있는 시장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걸 중심으로 자율적인 영업 활동을 전개를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제한된 수직적 분권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사업부제 구조가 제한된 자 생산물로 나눠져서 제한되어 있고요. 수직적으로 분권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니까 확고하게 이제 딱 그 여기서 관료제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이제 표현들이 나와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책임을 딱 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관리층 있죠? 중간관리층이 핵심 부문이 된다. 이렇게 중간개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제 중간관리층이 되는 거죠. 우리 교재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딱 요거예요. 중간관리층이 중심이 된다. 핵심 부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나의 생산물 단위로 봤을 때는 거기는 되게 통합적인데 그런데 이제 생산물별로 다른 생산물을 만드는 조직 사업부들이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부들 간의 관계 별로 안 좋대요. 여러분 저 삼성에서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삼성에서 스마트폰 만드는 사업부가 그런 걸 제안한 적이 있대요. 이거를 저기다가요. 반도체 만드는 사업부한테 아니 우리 같은 회사 아니냐. 같은 회사인데 아이폰 만드는 데다가 말이야. 삼성의 반도체를 주면 되겠냐. 우리 저 경쟁업체인데 대표적인 경쟁업체인데 그런데 아이폰한테까지 반도체 주고 그러지 말고 좋은 삼성 반도체는 삼성 스마트폰을 샀을 때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이제 요구했다는 것인데요. 그랬는데 이제 바로 까였다는 거죠. 야 꺼져라. 우리 아이폰이 얼마나 큰 고객인지 아느냐. 니네도 우리 고객이지만은 야 아이폰도 우리의 고객이야. 반도체 만들어 파는데 엄청난 안에 시장을 하나 이뤄야 된다는 건데 그게 말이 돼? 이러면서 까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각각의 사업부 단위별로 각각 독자적으로 좀 굴러가다 보니까 같은 조직이지만은 사업부가 다르면은 그거는 사실상 같은 조직인 듯 아닌 조직인 듯 이렇게 이제 굴러가는 거죠. 이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영역 간 갈등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드호크러시다 그랬을 때는 모든 면에서 기계적 관료제 구조와 반대되고 분권하게 된 유기적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기계적 관료제 구조와 반대가 된다. 그리고 분권화되어 있는 유기적 구조다. 됐죠? 그죠? 임시 특별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전히 탈관료제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임시 특별조직은 말 그대로 뗐다 붙였다 하는 조직이고 그 다음에 분권화된 유기적 구조. 이거 한번 써볼까요? 분권화되어 있다.
자, 그리고 유기적이다. 이 말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권화된 유기적 구조고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뭐 장난 아니에요. 환경 변화. 동태적이고 유동적인 환경이 되는 거죠. 이제 뭘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임시특별조직이 이제 빛을 발한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창의성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업무에 적합하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갈등과 혼동을 유발하는 이런 경우에 이제 임시특별조직이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 추가하면은요, 아까 여기 사업부재 구조는 중간 개선이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여기 이제 임시특별조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옆에 있는 우리 막료 그룹 있잖아요. 막료 그룹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모 조직 중심으로, 예, 참모 조직, 막료 조직, 참모, 막료 이렇게 쓸까요? 경영 지원 같은 거 해줄 수 있는 참모 막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역할이 중요하다. 라고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의 막 진짜 팀 단위로 이렇게 팀 단위 그리고 임시 조직으로 만들어졌다가 과업이 달성되면 또 이제 없어졌다가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하는데 요 에듀크러시 임시 조직 같은 경우에 임시 특별 조직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자꾸 생성되고 없어지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관심 있는 그 사업과 관련된 것만 고민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옆에서 경영 지원 같은 것들을 딱 거들어주면은 좋겠죠. 이 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틀이 옆에 서포트를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놓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래로 가면 갈수록 탈관료제적 경향이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위로 가면 갈수록 관료제스러운데 단순 구조만 좀 아직은 관료제도 안 된 햇병아리 수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관료제다 그랬을 때는 여기가 이제 기계적 구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관료제다 그랬을 때는 유기적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민츠버그는 이렇게 이제 조직을 보고 겉에서 보고 이렇게 5가지 유형을 나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각각에 해당되는 구조의 내면 속살로 들어가 보면 그 내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면 안에 보면은 그거는 이제 기계적 구조로 움직여지는 건지 유기적 구조로 움직여지는 건지가 구분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관료제는 그냥 기계적 구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탈관료제는 유기적 구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눴을 때 단기, 전사, 임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저 순차적으로 외워버립니다. 단기 전사 어디서 많이 들은 듯한 얘기 아닙니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게임에서 게임 저 카피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이잖아요. 단기 전사임 우연히 약간 말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대로 기억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여기가 이제 이거예요. 권한의 소유 관계 이랬을 때 단순 구조는 최고 관리자, 최고 의사결정자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 기계적 관료제는 이것이 이제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는데 전문 관료제다 그랬을 때는 이제 딱 핵심 운영층 딱 요 정도가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사업부재 구조는 중간 개선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랬고 그 다음에 임시 특별조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여기 옆에서 지원 참모 조직이 탁 버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물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이제 임시적으로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뭐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츠버그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아까 앞에서 봤었던 카츠카니니 파슨스니 아니면 에찌온이니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보다 앞에서 봤던 학자들보다 훨씬 더 이제 시험에서 많이 다뤄진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넘어와 봅니다. 이제 214페이지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조직 분류는 다 했고, 이제 조직 이론의 발전 역사를 보는데, 이게 바로 이제 어떤 거냐면은,
조직 이론의 발전에서 고전적 조직 이론과 신고전적 조직 이론과 현대적 조직 이론이에요. 앞서서 이건 정리 한번 해드렸을 겁니다. 고전적 조직 이론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공부했었던 과학적 관리론하고 연계가 딱 되는 것이고요. 신고전적 조직 이론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인간관계론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적 조직 이론이다 그랬을 때는 체제 이론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 이제 조직과 관련된 이론들이 많이 번져나갑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눠보시고, 그래서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는 과학적 관리론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바라볼 때 합리적 경제인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야, 떡 하나 더 던져줄 테니까 너 있잖아, 너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이제 떡 하나 던져줄 테니까 너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라, 일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고전적 조직 이론이고, 그걸 통해서 기계적 능률성을 달성하려고 한다 그랬고, 신고조적 조직 이론은 야, 능률성을 달성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경제적 보상해 준다고 다 될 게 아니야.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게 X 이론적 인간만은 아니야. 합리적 경제인만은 아니야. 이러면서 신고전적 조직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메이오의 호손 실험 기억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요 신고전적 조직 이론, 인간관계론,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인간관계론에서는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안정감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생산성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 중심으로 연구를 했다. 그런데 이게 기계적 관료제처럼 여기도 능률성에 초점 맞췄는데, 그 능률성 끌어내는 방식이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신고전적 조직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적 조직 이론이다 그랬을 때에는 여기는 이제 뭐 자아실현인이라든가 복잡인 같은 것들을 전제를 해요. 자아실현인이다 그랬을 때는 어떤 인간이에요? 자아실현이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목표한 바, 자기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부합시켜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는 것이죠. 현대적 조직 이론,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역시나 이제 Y이론적 인간이 됩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공부할 거예요. 맥그리거라는 학자가 X이론적 인간과 Y이론적 인간 나눴는데, X이론적 인간은 진짜 딱 경제적 동물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Y이론적 인간은 이제 뭐 그래도 이성적 힘이 작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다른 짐승들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본 건데, 그게 뭐 대표적인 게 그거죠. 인간은 자기의 꿈이 있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고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아 실현 같은 거 하려고 그러고, 그죠? 여러분들도 어때요? 공무원 준비하고 계신데 공무원 준비하는 게 어떠십니까? 행복하세요? 공무원 준비가 힘들죠? 힘든데 공무원 준비가 행복해야 돼.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공무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설레이고 기대되고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우리 학원 만들 때 제가 이제 학원 홍보도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다가 그 현수막 같은 거 이런 걸 막 게시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다 불법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구청에서. 불법이다. 왜 그런 거 붙였냐. 허락받지 않고 붙이면 안 된다.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현수막도 만들고 막 열심히 하려고 현수막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이 홍보를 막 하고 다녔는데 들어오래. 갔더니 지정된 게시대에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지정된 포스터도 거는 데가 있더라고요. 눈에도 잘 안 띄었는데 그런 게 또 포스터 거는 데가 또 따로 있더라고. 그래갖고 그런 데다가 안 걸면 안 된다. 당신들 보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다니다 보니까 한 10군데쯤 이렇게 붙였던데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랬죠. 그죠? 그랬는데 우리 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일선 관료들의 그 재량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이럴 때는 이래야지. 아니 우리 먹고 살라고 그랬는데 딴 데들도 다 붙여서 나도 붙여도 되는 줄 알고 그 애누리가 좀 있는 줄 알고 붙였더니 왜 우리한테만 그래요? 라고 따졌으면은 이것 봐라 이러면서 이제 과태료 물리고 막 이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납작 엎드려야지 이제.
납작 엎드려야 돼. 공무원이 좋은 점이 그러라 그랬잖아요. 공무원은 갑이에요, 기본적으로. 을이 아니야, 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제 탁, 예, 딱 이러고서 다시는 안 그러시면 그런 거 안 했어요. 뭐 법으로 하지 말라는데, 그죠? 그게 애매해 보였을 때 한번 시도는 해봤는데, 그런데 뭐 안 된다고 딱 연락 받았으니까 뭐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이걸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러고서 계도를 받은 거죠. 계도를 받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를 이제 계도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공무원 학원이냐? 근데 왜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 하려고 그러냐? 그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딱 고개를 들고 얼굴을 딱 이렇게 봤는데 아니 이분이 말이에요. 얼굴에 다크서클이 장난 아니게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세도 좀 있어요. 한 50쯤 돼 보이는 분인데 그건 모르지, 나이야 뭐 이제 외양하고 좀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다크서클이 이렇게 내려와 있다라고 느낀 것은 왜 그러냐면요, 얼굴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 진짜. 얼굴 보니까 여러분 공무원이 되면 다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은 안 행복한 얼굴이더라고요. 표정에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안 한지. 그런 것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직업이 요게 꼭 하고 싶어 갖고 맨 처음부터 밥 먹고 작정하고 이제 시작한 직업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또 알바 뛰고 이러다 보니까 전 처음에 그 대형 학원에, 큰 학원에 대학생 때 야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 그러고 알바를 갔었어요. 알바를 갔는데 하루 딱 해보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막 복사시키고 막 이러는데 짜증이 나더라고. 어이씨 나도 강의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작은 학원으로 옮겨갖고 하루 거기 딱 일하고 됐어 하루 일한 거 안 받아도 돼 그러고서 나와가지고 알바 시작했다가 다른 쪽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단계 이렇게 바로 옮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금방 중앙 무대로 나오게 됐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금방 약간 좀 인정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아니 그걸 내가 알바로 시작했던 일인데,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재미도 느껴지고 남들 앞에서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이 무대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탁 연예인 같은 거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있는데, 저 되게 수줍음 많이 타고 A형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학생들 만나갖고 이렇게 좋은 기운, 공부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좋은 기운이 있고 이러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래갖고 그냥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요 분야에서 좀 이렇게 남게 됐는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되게 막 이거 하는 일 자체가 그냥 불행했다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오래 못했을 것 같아요. 오래 못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즐겁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에너지도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다크서클 아저씨, 그 아저씨가 공무원 하지 말라 그래요. 공무원 재미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더니 진짜로 이분은 직업 선택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공무원이 됐는데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때까지 오로지 머릿속은 퇴근 시간으로만 가 있어요. 퇴근 시간으로만 가 있으면 그건 안 행복한 거예요. 그 일하는 과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행복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분은 하루에 글쎄 깨어있는 시간의 반 이상을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시간의 반 이상을 일을 할 텐데 그 깨어있는 시간의 반 이상이 불행한 시간인 거죠. 불행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리 직업적 안정성이 있더라도 여기서 아주 낮은 단계의 욕구만 딱 충족하는 것이지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약간 모순된 얘기 같지만 지금 이제 공무원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개고생하는데 그런데 행복하냐, 공부하는 것도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얘기한 거에 탁 와닿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저것 해보니까 이제 공무원 하고 싶어. 아니면은 난 원래부터 꿈이 공무원이야. 이런 분들은요, 내가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그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약간은 좀 이렇게 약간 설레임이 좀 있어야 돼요. 진짜로. 그런 것들이 작동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왜 그게 이 고통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게 즐거울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인간은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다크서클 아저씨처럼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뭐예요? 자기의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 사는 건데, 그런데 나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려고 버티는 거다. 뭐 거의 이런 수준 아니에요. 아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안타까웠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정도면은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정도면 이 일을 하면서 가슴이 뛰어야 돼요, 항상. 아니, 공무원은 원래 순환보직도 시키기 때문에 이게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냐면 계속 새로운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처럼 그런 정도면은 그 안 맞는 거야, 뭐가. 안 맞는 거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걸 이렇게 다 저 이론적으로 다 소개한 거예요. 그래갖고 샤인이라는 사람이 인간관을 알아봤더니, 인간은 합리적 경제인이나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존재,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표한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 정도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 인간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현대 조직 이론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자기가 이제 뭔가를 성취해냈다, 뭔가를 내가 기획하고 그걸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으로 행복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뭔지 알겠죠? 그게 현대적 조직 이론이라고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사례, 우리 공무원 세계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죠? 현대적 조직 이론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좀 더 체계화가 됐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현대적 조직 이론은 아주 복잡한 상황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해줘요. 네, 그래서 거기에 여러 이론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5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번스와 스토커의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이다 라고 했는데요. 내부 구조를 갖다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는 것인데, 215페이지가 아래쪽에 보시면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이랬을 때 적합한 환경 자체가 좀 다르죠. 그리고 이제 작업의 분업화, 이런 것도 달라요. 왜 그러면 기계적 구조가 딱 관료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관료제를 떠올리고 읽어보면요, 그 모를 게 없어요. 그 밑에서 쭉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유기적 구조는 또 이제 탈관료제니까 관료제에서 벗어난 조직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대로 될 거예요. 여기는 동태적 환경일 때 유기적 구조로서 딱딱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움직여지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건 여러분들 몫으로 좀 이제 남겨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식정보사회의 조직이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식정보사회에 오면은, 지식정보사회를 오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어때요? 이 탈관료제, 유기적 구조가 일상화되는 거예요. 거의 이거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게, 거기 보니까 아무튼 관료제 이름 말고 다른 이름 붙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사실상 이제 이런 이제 탈관료제, 정보사회에 필요한 탈관료제 조직 형태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도 잠깐 좀 정리 다시 한번 하면서 갈까요? 여기 보면 관료제, 기계적 구조, 이거는 어디에 어울리냐면은 딱 이 관료제라고 하는 게 어디였어요? 이게 근대의 산업사회에 어울리는 거예요. 근대 산업사회에 이게 딱 어울리는 것이고, 근대 산업사회, 그리고 이제 근대 산업사회 하에서 여기 보면 여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울리는 거예요. 소품종 대량 생산이니까 자기네들의 생산물을 가지고서 대량 생산하면 돼요. 그냥 매뉴얼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게 해가지고 대량으로 만들어서 유통시켜 버리면 되거든요. 예, 그게 바로 요 기계적 구조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봐두시면 돼요. 이게 딱 어울리는 거예요. 궁합이 맞는다고 할까요? 예, 그런 것인데, 탈관료제 유기적 구조는요, 요거는 이제 현대 사회로 넘어오고 현대 정보사회 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현대 정보사회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품종이에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유기적 구조예요. 다품종 소량 생산. 여기는 왜 유기적 구조에 대해서 좀 느낌이 오죠. 정보사회는 사람들이 이제 개성을 추구해요.
자기만의 만족감 같은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들이 그런 것도 고민할 단계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뭘 하고 살 때 내가 행복한가? 가슴이 뛰는가가 되게 이제 중요하게 받아들여요. 옛날엔 그런 건 사치지, 사치. 인간이 태어나서요,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어요. 여태. 그러니까 내 앞이 암담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해보세요. 지금 이 인류가요, 지구 역사상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있잖아요, 풍요로운 세대예요. 부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행복했던 세대가 있어요? 지금 살짝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부모 세대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세대가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걱정을 조금 요만큼 하기 시작하긴 했지만은 글쎄요. 지금 저 한반도에 반만 년 동안 인간이 살았다는데 여러분들처럼 풍요롭고 여러분들처럼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고 산 이 인류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저만 해도 이 꼰대 틱하게 말씀드리면 저 어릴 때도 가난한 집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죠. 훨씬 많았고 그래서 기회를 얻기가 어려웠어요. 물론 이건 있지. 직업이 그때는 막 성장하는 쪽이라 취업을 하는 건 좀 쉬웠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있죠. 대졸자들이 지금보다 적었죠. 그러니까 대졸자가 취업하기 좋았다 이런 얘기는 해요. 대졸자가 취업하긴 좋았다. 그런 얘기는 하지만은 어쨌거나 아예 대학을 진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세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대졸자 취업의 문이 지금보다는 좀 넓었겠지. 그런 거는 있겠지만은 또 제 세대가 그 IMF 딱 그 끌어안고 취업 시작했던 그때이기 때문에 또 저희 세대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호사스러웠던 세대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래저래 보면은 아무튼 간에 과거보다 좀 여러분들이 취업하고 이런 거 고통스러운 건 맞고 여전히 또 이제 불평등한 구조도 있고 그런 거는 맞는데 그런데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자고요. 우리 그런 식으로 자위는 좀 하자고. 그래서 인류 역사 뭐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살아요. 우리가 물질적 풍요도 있고 그런 시대를 살아.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회귀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이거를 들여다보고 그거 흉내내기 바쁜 이런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요 다품종소량 생산, 내가 좋아하는 취향,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시대로 건너왔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그런 시대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유기적 구조,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다 맞춤형으로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거를 생산하는 조직도 유기적으로 그때 그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줘야 되는 조직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공동정부 같은 거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공동정부다 그랬을 때는 생산 자체를 정부가 혼자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시장의 참여자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시민사회들 이런 데들 같이 결합되어서 공동으로 생산한다. 사회 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삼협 조직은요. 이건 신축적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부 구성원들을요. 핵심 전문 인력 일부와 그다음에 이제 계약직 근로자 그리고 아예 계약직도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 뗐다 붙였다는 신축적인 근로자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놨다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삼협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혼돈정부다라고 했을 때는요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따왔는데 혼돈정부는 요거는 이제 그냥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복잡다단하게 자기가 원하는 거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규칙성이 없어 보이잖아. 이때는 얼마나 규칙적이었겠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너무 심플한데. 근데 지금은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예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그러니까 한 발 떨어져서 보는 거지. 큰 틀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와 너무 복잡하고 막 그러지만은 큰 틀에서 보면 오 이게 막 비선형 동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선형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비선형으로 움직인다는 거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이게. 복잡계 이론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막 이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있네 방향이. 우리가 왜 저거 있잖아요. 빅데이터.
연구를 할 때도 그런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만 놓고 보면 이게 도대체 뭐가 아무런 규칙이 없어 보여. 그런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나름의 방향성을 가지고 막 이렇게 가면서 움직여. 추세가 있다고, 추세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혼돈정보 이론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고요. 후기 기억과 조직은요. 이건 졸라 빠른 코끼리?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쥐처럼 민첩한 거대 조직. 관료제는 거대 조직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요. 코끼리에 비유할 만한데,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코끼리다 보니까 상황이 변하면은 금세 이게 이제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빙하기 때가 되면 공룡같이 몸집 큰 애들은 다 인류에서 멸종됐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현대의 이 복잡한 이 환경 변화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냐, 관료제 조직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런데 후기 기업가 조직은 그 관료제의 그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빠르게 상황 변화에 적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후기 기업가 조직이고, 모래시계 조직은 중간 관리층이 사라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운데가 홀쭉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이제 리더들, 밑에 대다수의 이제 그 구성원들이 바로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중간 관리자가 위에서 얘기 지시를 듣고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직접 소통한다, 위아래가. 그게 이제 모래시계 조직입니다. 꽃송이 조직은요, 모든 이제 그 단위들이 다 팀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고요. 그래서 최고 관리자 팀이 있고 중간 관리자 팀이 있고, 이래 가지고 꽃송이, 왜 꽃잎이 여러 개 이렇게 겹쳐 있는 꽃송이 있잖아요. 그런 걸 떠올려 보시면 돼요. 각각의 팀이 있는데 그 팀에 개인들은 여러 팀에 이렇게 다리를 걸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그렇게 들어가서 나를 필요로 하는 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팀 안에서 이렇게 꽃송이처럼 막 겹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번, 6번, 9번 팀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2번, 8번, 9번 팀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6번, 11번, 14번 팀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막 교차적으로 이렇게 겹쳐 있게 만들어진 조직 형태를 꽃송이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정도를 간단 체크해 놓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 지식정보사의 조직 이론까지 이렇게 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환경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이제 조직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가에 관련된 이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름하여 거시조직 이론입니다. 이 부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